안녕하신가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나이 든 할머니입니다만 사연 쓰기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폼을 잡으면서 한번 컴퓨터 앞에 앉아봤습니다. 남편은 주변에 알고 지내는 면면들이 좀 다양한 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총각 시절부터 함께 놀러 다니며 서로 격식 차리는 거 없이 편하게 잘 지내왔던 인연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인연을 쉽게 친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였을 때 그 앞에서 안 된다고 거절할 도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 친구를 믿으니 그렇게 나서는 것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믿음은 놀라운 힘을 지녀서 커다란 결단을 내리게 만들죠. 하지만 때로는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게 믿음 같습니다. 남편이 큰 마음 먹고서 도와주었더니만 그 친구가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은 그 친구를 찾아서 동분서주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혀를 끌끌 차며 그렇게 작정하고 도망간 놈을 어떻게 찾겠냐며 포기하라는 소리도 했습니다. 저는 힘들 거라고 봤지만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차마 그만하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 안 나가더군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친구의 행적이 잡혔던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책임을 묻고 돈을 받아낼 거야. 감히 나를 배신해? 사내 새끼가 의리를 저버려? 절대 용서 못해. 남편이 살벌하게 이를 갈면서 출발 준비를 하던 모습이 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던 것은 그만큼 인상 깊었기 때문이겠죠. 떨리는 심정으로 저희 부부는 그 친구를 찾아내었으나 그 즉시 말문부터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상황 파악을 마친 제 목소리가 저절로 떨렸습니다. 저게 뭐야? 몰골이 며칠은 못 먹은 사람들처럼 대체 저게 뭐람? 게다가 애들 꼬라지는 저게 또 뭐고? 아니, 자기들은 굶더라도 애들은 어떻게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세상에 어쩜 저럴 수가 있어. 대략 어디쯤에 있을 거라는 것만 알고서 찾아갔던 곳. 도착한 그곳은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습니다. 더위도 추위도 못 피할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제 남편과 절친하였던 그 친구와 또 그 친구의 부인 되시는 분이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있었습니다. 마당 아닌 마당 그런 공간에서 어린 자식 2명이 구질구질한 차림새로 머리며 얼굴이며 다 꼬질꼬질해져서는 조용히 놀고 있었고요. 저는 차마 보기 힘들어서 등을 돌렸고 남편은 한껏 참담한 표정이 돼서 하늘만 한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근처로 구멍가게로 가서 먹을 것들을 좀 사다가 대문에 구실도 못하는 철제문의 안쪽으로 그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멍가게에서 빌린 볼펜으로 왔다 간다는 4글자를 먹거리와 함께 남겼던 게 전부였네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고되었던지 모릅니다. 집에 다 와서 저희 자식 새끼들을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밤새 괴로운 한숨만 흘러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저 막막하구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건만 보람도 없이 이런 힘들고 괴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니까 사람이 몸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의욕이라는 것이 들어야 하루하루가 살맛이 나는 건데 그저 죽을 맛이었습니다. 자식 새끼들 보면서 그래도 죽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뿐이죠. 남편은 처자식에게 너무 미안한 나머지 차마 미안한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온다며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저희 가족이 영영 그렇게 살 줄로만 알았어요. 곤두박질 친 모양새 그대로 힘들게 앞으로 살 줄로만 생각이 되고 자식들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그때의 시련은 더 나은 미래, 도약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계기가 별거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죽을 것이 아니니까 열심히 살아보자고 그렇게 저희 부부가 서로에게 다짐을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친정이 상당히 멀리 있었으나 시댁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시댁에는 저희 어린 자식 2명, 가서 몸붙이고 살만한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시댁에 잠시 맡기기로요. 아휴, 내가 죽어야 이 꼴을 안 보지. 시어머니께서는 짜증과 한탄을 내시며 당신의 가슴을 치셨고 저는 그 앞에서 죄인이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에도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간절한 마음이었네요. 저를 보며 분노를 터뜨리셨던 시어머니로부터 저는 결혼한 직후에 시집살이를 고되게 당해봤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되도록 결혼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시어머니와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게 제가 품게 된 바람이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시어머니께 머리를 숙이고 먼저 다가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꼭 그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저를 못마땅하게 바라보셨던 시어머니셨으나 결국 아이들을 받아주셨죠. 그 덕분에 저희 부부가 정신없이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것에만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시간들이었으나 저희 부부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그 시간들이 저희 인생에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도움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매사에 신중하고 냉정해야 하며 돈은 10원 한 장이라도 오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어느새 깊게 새긴 뒤였죠. 또한 피와 땀을 흘려가며 매일 힘들게 일을 하고 돈을 벌다 보니 삶의 소중함을 더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 같은 게 자연스레 변하더라고요. 좀 더 넓게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이악 물고 살다 보니까 보람된 순간도 따라왔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도망갔었던 남편의 그 친구 말입니다. 저희 부부가 찾아갔다가 독촉은커녕 먹을 것을 사서 놓고 갔던 이후 그걸 보고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죽기 살기로 달려왔던 거예요. 연락을 끊고 살았던 오만 친인척들도 다 찾아가서 갚을 테니 돈을 제발 빌려달라고 읍소를 해가며 돌아다니기까지 한 끝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무거웠던 짐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와, 그때의 심정은 정말이지. 세상이 아름답고 그저 모든 게 눈이 부시더라고요. 마치 다시 태어난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결심한 지 오래야. 절대로 만만한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겠어. 일을 악문 남편은 새로이 일을 배우러 여기저기 다니더니 나중에는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했던 그 사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점 커지면서 잘 되었고요. 제대로 빛을 보게 된 것이었죠. 남편의 사업장이 활기를 지니게 된 이후로 저는 내조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으로 가서 청소를 하고 잡일을 돕고 도시락을 싸서 나르고 저도 참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이 지냈죠. 그런데다가 제가 시댁에도 도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사업을 하는 건 남편이었는데 제가 오히려 몸이 10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었고 항상 이렇게만 산다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을 저는 어느새인가 품게 되었죠.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현재에 아주 만족해야만 품을 수 있는 바람이 항상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 같았습니다. 지난날의 시련과 고통은 희미해진 지 오래였죠. 그런데 제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였던 거예요. 남편을 열심히 내조하며 돕는 아내, 시댁을 챙기며 오만 도리를 다하는 며느리, 이것에만 몰두를 하다가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아내이자 며느리일 뿐만 아니라 엄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희 부부가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두었어요. 둘 다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고 똘똘했습니다. 딸이 첫째라서 그런지 확실히 더 성격이 대범하면서도 차분하였고요. 그런 반면에 아들은 별다른 생각을 깊게 안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 알아서 잘 커주는 고마운 내 새끼들이라고 항상 그렇게 여겨온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사춘기 나이 때 이런 소리를 한번 하더라고요. 저는 할머니 보러 가기 싫어요. 안 갈래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른 날도 아니고 할머니 생신인데 어떻게 안 가? 생신이니까 더 가기 싫은 거예요. 저는 할머니 생신을 축하해드리기 싫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갑자기 왜 이럴까? 요새 학교에서 힘든 일이라도 있니? 갑자기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전부터 계속 할머니 보기 싫다고 엄마한테 티를 내왔는데 엄마가 안 들어주셨잖아요. 아버지는 바빠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도 없고요. 영수가, 너는 할머니를 왜 싫어하는 거야? 할머니가 저를 싫어하니까요. 어머, 왜 그렇게 생각을 해? 할머니가 너랑 명건이랑 얼마나 잘 돌봐주셨는데 그때 할머니 덕에 우리 집이 어려운 시기를 잘 날 수 있었어. 명숙이 너도 잘 알잖아. 저는 할머니랑 살아봤기 때문에 할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걸 잘 아는 거예요. 명건이만 예뻐하셨고 그때도 지금도 똑같아요. 항상 명건이만 챙겨주셨고 반찬도 저를 좋아하는 걸 먼저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맨날 혼나고 잔소리 듣고 회초리로 맞기까지 했었는데 할머니가 명건이를 혼내시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차별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저는 할머니가 싫어요. 그때는 할머니한테 사랑받고 예쁨 받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투정 부리고 싶은 것도 꾹 참으면서 저를 싫어하시는 게 보여도 모른 척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생각이 날 때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할머니한테 제대로 따져보기라도 할 걸. 그러지 못했던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너무 힘든 마음만 들어서 할머니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시대를 불문하고 사춘기 자식과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솔하게 자기 속내를 밝혀왔던 딸 앞에서 저는 어찌해야 할 줄을 몰랐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내 새끼들의 마음을 몰라주면서 지냈구나.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는 당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만 거듭하던 저는 가장 비겁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제 딸만 참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비겁하고 치사한 결론이었죠. 영수가, 엄마가 네 마음은 잘 알겠어. 정말요? 그러면 저는 할머니 생신 때 안 가도 돼요? 아니, 하지만 그런 중요한 자리에는 가야 하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너한테 할머니를 좋아하고 존경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니까 네가 스스로 네 마음만 잘 다잡으면 되는 문제야. 아무 일도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투정만 부리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알았지? 딸은 실망을 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으나 당시에 저는 제가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똑부러지게 딸 앞에서 멋진 어른의 모습을 보였다고 여겼습니다. 그건 지나가 보니까 착각이었죠. 딸의 눈에는 엄마인 제가 얼마나 못 믿었고 자기 편을 들어주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였을까요? 저는 많은 것을 바쁘다라는 핑계 하나로 방패 삼으며 넘겨버렸습니다. 물질적인 결핍이 없는 것만으로도 저희 자식들이 복받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저희 부부가 부모 노릇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정도면 그 누구보다 부모 자격이 있다고만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죠. 학교를 다니면서 돈이 없어서 준비물이든 문제집이든 뭐든 못 살 일이 저희 자식들에게는 없었으니까요.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갈 일은 없었으니 열심히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풍족한 환경인가 싶었습니다. 그런 환경을 누리고 싶어서 간절한 전국의 어린 학생들이 널리고 널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딸이 심적으로 힘드니 외롭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들을 나약한 투정이라고 치부하였습니다. 첫째니까 누나니까 아무래도 모범을 더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딸에게 따끔한 압박을 준 적도 있었네요. 동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누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 소리를
저희 부부가 자주 했었죠. 저희 부부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잦을 만큼 열심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 앞에서 떳떳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보람이었고요. 딸은 꽤 좋은 대학을 입학을 해서 저희 부부를 웃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야, 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는 걸 다 보네. 그러게, 감개가 무량하네. 정말 신기하고 얼떨떨하기도 해. 우리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아. 그렇지, 여보?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 멀리 멀리 나아가야지. 명건이 녀석이 안 그렇게 보여도 은근히 승부욕이 있는 거 당신도 알지? 자기 누나가 대학을 잘 붙었으니 명건이 녀석도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게 틀림없어. 명건이까지 대학 뒷바라지를 잘 해주려면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야. 누군들 안 그런데? 나도 이미 그럴 작정이었어. 딸이 대학에 가게 됐을 때 저희 부부는 이게 바로 삶의 보람이라면서 웃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해보기로 한 게 얼마나 다행으로 여겨졌던지 몰라요. 하지만 그 웃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대학도 졸업을 안 했는데 저희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명수가, 너 그게 다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봐. 엄마가 요새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네. 멀쩡히 잘 들으셔놓고 왜 그러세요? 엄마, 저 결혼할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만난 오빠하고 이미 결혼하기로 다 약속을 해놓았어요. 네가 졸업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계속 그만 안 두고 계속 한다고 그럴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만나는 놈 때문이었어? 너 말고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나이가 많다고 했잖아. 그 놈은 몇 살인데? 자꾸 놈놈 그러지 마세요, 엄마. 저하고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빠가 저보다 11살 많아요. 뭐라고? 11살? 명수가 네가 지금 단단히 홀렸구나. 뭐에 씌인 거야. 그놈이 얼마나 능구렁이처럼 굴면서 너를 꿰어냈을지 엄마가 지금 안 봐도 비디오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는데 절대로 안 된다. 허락 못해. 뼈 빠지게 노력해서 사업 시작하고 지금까지 그거 키워오면서 열심히 했던 게 전부 자식 새끼들 잘 키워내는 거 보려고 그랬던 건데 이 상황을 아시면 네 아버지가 가만히 안 있어. 너 머리 빡빡 밀리고 외출도 못할 수 있어, 이거사. 경솔한 것에도 정도가 있지. 네가 어떻게 결혼을 입에 올려?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뭐? 임신? 명숙이 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딸이 임신을? 그때 머리가 어지러워서 난생 처음으로 혼절 비슷한 것을 해보았습니다. 빚보증 잘못 썼다가 폐가망신을 당한 뒤에 시어머니께 자식 새끼들 맡겨놓고서 쉴 틈 없이 일을 하며 고단하게 살았던 그때에도 제가 이렇게 어지러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못 먹고 못 자고 그러던 시절에도 제가 이렇게나 머리가 터질 것 같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발 이게 꿈이기를 바랐는데 저를 걱정스레 쳐다보는 딸의 얼굴은 틀림없는 현실이더군요. 이를 어쩌면 좋을까 싶었습니다. 대체 왜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서 임신까지 하게 된 거냐고 제가 울면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어렸을 적에는 집안 상황이 어려워서 단칸방으로 내몰린 적도 있었고 자기 할머니 손에서 동생하고 산 적도 있었지만 상황이 잘 풀린 다음에는 별다른 어려움도 겪어본 적 없었던 바로 그 저희 딸이 이런 대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외로워서 그랬어요. 뭐? 외로워? 네가? 왜? 지금도 보세요. 엄마는 제가 외롭다는 걸 이해조차 못하시죠. 이러니까 제가 외로웠던 거예요.
그 오빠는 저에게 처음부터 듬직한 존재가 되어준 사람이에요. 의지가 됐어요. 기대고 싶은 사람이고요. 제가 마음껏 어리광을 부리고 투정을 부려도 다 받아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저만 봐주고 저만 사랑해주는 그 사람하고 제가 비록 아직 어리지만 결혼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저희 딸이 그러거나 말거나 결혼시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직 대학도 졸업 안 한 저희 딸을 11살이나 더 많이 나이를 처먹은 놈이 작정하고 꼬셔서 온갖 사탕 발림을 해놓았다고 생각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30대 중반 나이의 남자가 딱히 이렇다 할 직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만난 것이었겠죠. 요새 지금 사회로 치면 한 40살 먹은 남자가 변변한 직업도 없이 이런 일 깔짝 저런 일 깔짝거리다가 세상 물정을 다 알지 못하는 어린 여자를 꼬신 셈이겠죠. 여러분 같으시면 이런 놈팡이한테 딸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딸은 자꾸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도 신뢰가 가지 않았으며 진짜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어디 한번 직접 보게 그놈을 데리고 와보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 허락을 땅땅 받고 나서 그때가 되면 그놈이 저희 집에 인사로 오겠다고 말을 그렇게 해놨다네요. 이런 나약하고 황당한 놈을 다 보았나. 그게 어디 사내입니까? 명수가, 너 제발 결혼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해라. 응? 이 엄마 소원이야. 네 아버지한테 알릴 것도 없어. 여기서 그냥 다 끝내. 네? 엄마, 끝내라뇨. 뭘 다 끝내라는 거예요? 제 뱃속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아기가 들었다고요. 제 자식이고 엄마의 손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짜 실망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보다 저는 제 자식의 인생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와중에도 딸에게 간절하게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딸은 더 확고한 표정이 되었고 기어이는 제가 그렇게나 말렸음에도 자기 아버지한테 상황을 다 말해버렸어요. 아마 딸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한테는 혹시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착각이라도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남편은 그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너 고작 그러려고 대학 간 거야? 네가 고작 나이 처먹고 능력 하나 없는 놈이랑 눈 맞아서 애 생겨서 결혼이나 일찍 하겠다는 거 보려고 네 엄마하고 나하고 이 나이 이때까지 생고생을 해온 줄 알아?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녀석 같으니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미 뱃속에 생명이 자리 잡았고 저는 결혼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그 오빠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로 저는 이미 다 정했단 말이에요. 자식이 이미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놨다는데 그걸 좀 응원해 주시면 어디가 덧나요?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언제나 똑똑하고 생각하는 게 성숙하고 착한 내 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여태까지 순전한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걸 내가 오늘로써 잘 알았다. 부모 가슴에 대못을 기어이 박겠다면 그래, 그렇게 해라. 대신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남편의 청첩병력과도 같은 선언에 저는 숨이 멎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딸은 눈에 도끼만 가득 찼을 뿐 후퇴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눈치였어요. 아버지, 진짜 그러시면 저도 집 나갈 거예요. 알아서 그냥 저 멋대로 살아버릴 거예요. 그래도 후회 안 하시겠어요? 뭔 놈의 후회? 후회는 네가 하게 되겠지. 몇 년까지 갈 것도 없어. 단 몇 달만 지나봐라. 네 선택에 후회를 하면서 울고불고 다시 받아달라고 집에 돌아올 게 뻔하니까. 그래 봤자 다시 안 받아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걸 앞으로 증명해 보일 겁니다. 제 인생 제가 책임지고 살게요. 저도 성인이니까요. 딸이 단호하게 나왔고 짐을 다 챙겼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싶어서 난리가 났으나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남편을 제가 나중에라면 모를까 지금은 절대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딸의 쪽도 만만치 않은 결의에 차 있었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안타까운 심정만 아는 채로 딸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대관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저희 부부가 애처롭게 봐야만 했던 어린 아이들은 야반 도주를 했던 그 친구의 자식들이 아니라 저희 자식들이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자식들을 꾸준히 지켜보고 곁에 있어주고 말을 들어줘야 했다는 그런 후회가 계속해서 밀려왔어요. 제가 딸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까지 똥꼬집일 줄은 몰랐습니다.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그놈하고 자그마한 월세집을 얻어서 살림을 차리고 출산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힘들었을 텐데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도 마지못한 기색으로 돈이 남아 지원을 해줬을 건데 딸도 그걸 알았을 테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남편도 정말 너무했죠. 단단히 화가 나서는 딸이 출산을 하든 말든 상관 안 할 거니까 저한테도 절대 그쪽에 가서 도와주지 말라고 하였어요. 앞만 바라보고 살아온 역경과 고난을 자기 힘으로 넘어온 전적이 있던 남편은 그렇게나 열심히 산 자신의 지난 인생을 딸이 농락한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고 하였습니다. 괘씸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하였죠. 어차피 말로 해서 정신을 차릴 것 같지도 않으니 알아서 혹독한 세상의 매운맛을 보게 하는 게 정답이라는 남편의 논리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해도 됐죠. 하지만 가슴으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기특하게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제가 슬쩍 가서 함께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날라주고 그랬었죠. 아기는 귀여웠으나 보면서 제가 심란한 건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저희 딸을 꼬드긴 그놈이 저는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사위라는 생각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들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 먹고서 말하는 것도 확실하게 정확히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줄도 모르고 생긴 건 보통인데 인상에서 진실됨이 보이지 않고 덩치만 든든할 뿐이었죠. 아휴, 제 속이 터졌는데 딸이 엇나가도록 둔 제 잘못이겠거니 싶어서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안 했었네요. 그런데 제가 자꾸 딸을 지원해주면서 들락날락하는 걸 남편이 당연히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제가 들켰다는 걸 알면서도 뻔뻔스레 행동했더니 결국은 남편이 폭발을 하고 말았어요. 사람 말이 우스워?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내가 도와주지 말라고 했지 그 망할 기집애가 직접 와서 머리 받고 사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돼. 저는 남편의 기세가 너무 단호하고 강해서 차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걸 다시금 딸이 알게 되었고 얼마 후 먼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사돈댁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하여간 딸의 입장에서는 자기 시댁이 있는 곳으로 가버린 것이었죠. 나이가 많은 분들이셨고 소도시에 사셨습니다. 저는 딸이 과연 적응이나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었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딸은 저에게 손을 빌리는 법이 없었죠. 저는 딸이 나약하고 철이 덜 들었다고 생각을 잠시 했었으나 알고 보니 강단이 넘쳤던 거예요. 그제서야 딸이 자기 아버지하고 참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했었죠. 딸의 문제로 집안이 한참 시끄러웠지만 반면에 아들은 큰일을 벌이는 게 없었죠. 자기 누나보다 대학도 잘 갔어요. 아무리 다른 모든 일이 잘 되어도 자식 농사 망치는 게 엄청나게 타격이 크다는 걸 딸년 덕분에 알게 됐는데 기특한 아들 녀석 때문에 자식 농사가 그래도 제법 선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꽤 흐뭇하네. 남편은 아들 하나라도 건져서 다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보면 든든하다고 그랬어요. 제 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맙고 기특한 자식이었습니다. 비록 취업시장에서는 운이 따라주지 않은 것인지 계속 미끄러지는 바람에 원하는 직장을 얻는 게 쉽지 않아서 아들이 잠시 방황을 하기는 했었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는 미처 상상해 본 적 없던 고난인 듯 싶었어요.
아들이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보여서 제가 뭐든 괜찮으니까 너무 힘들게 갈 것 없다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명건아, 대학 졸업장만 따는 거지 아직 사회생활을 해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시작도 안 해본 셈이야. 그러니까 시작부터 좌절할 필요 없이 처음 한두 번은 실패도 할 수 있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도 돼. 정말요? 제가 들어가고 싶었던 곳들 다 떨어졌고 가망이 안 보이는데 저는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스스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거든요. 그냥 저라는 놈이 여기까지인 건가 싶은 생각만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아등바등 저를 몰아붙일 필요는 없었던 것 같네요. 저한테 필요한 건 여유였나 봐요. 그래, 잘 생각했어. 맞아. 너 스스로에게 여유를 좀 허락해봐. 그러면 분명 뭔가 달라질 거야. 네, 엄마, 감사해요. 덕분에 머릿속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들이 방황하고 있었던 때 저는 인생에서 나름의 굴곡을 겪어봤다는 입장이었으니 여러 조언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주 적당해 보이는 어느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시작은 일단 천천히 달려도 좋은 법이지. 나중이 중요한 거야. 뭐든지 끝이 중요하다잖아. 명건이 녀석이 시작을 그렇게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지는지가 관건이야. 남편은 그런 평가를 내렸었죠. 저도 어느 정도 남편에게 동의하는 마음이었는데 아들은 의외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 행보를 두 글자로 정리를 해보자면 바로 안주였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였어요. 편안한 길과 타협하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계발이라는 걸 따로 하지 않았고 사내 정치나 서열에 관해 생각하고 계산을 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럭저럭 직장을 다니는 이게 스스로에게 딱 맞다고 생각했어요. 적당히 벌고 적당히 행복하고 저는 지금이 좋네요. 아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듣고서 저는 제가 과거에 해줬던 조언 덕분에 제 자식이 너무나도 풀어진 상태에서 자꾸 여유만 찾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자식이 그저 건강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즐겁게 산다면야 솔직히 그 이상을 바라면 욕심인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남편이 워낙 치열하게 살아온 전적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을 보고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저도 모르게 아쉬워졌고 그래서 쓴웃음이 나왔나 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아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금세 안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라는 믿는 구석이요. 집안의 재산이라는 기댈 구석 말입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피와 땀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이 더 편할 수밖에 없는 법이죠. 아들은 같은 직장에서 만난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가게 됐습니다. 계약직 직원이었죠. 재계약이 불발이 돼서 며느리는 결혼 직전에 퇴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자잘한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하다가 결혼식을 올렸으며 그 이후에 취업을 한다 어쩐다 그러더니 어느샌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계속 일주일에 3일 정도 나가는 아르바이트만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며느리는 딱 3천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그 당시로 쳐도 그 돈으로는 뭘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저희 아들이 그때까지 모아둔 돈도 크지 않았고요. 결국 신혼집을 비롯한 것들이 전부 부모 지원으로 이뤄졌고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한 건 아주 자그마한 영역이었습니다. 뭐든지 아들은 그렇게 적당히 굴면서 적당히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그럼에도 손을 벌릴 곳이 있었기 때문에 난관을 마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딸을 낳아 귀여운 손녀를 저희 부부에게 보여주었고요. 저는 손녀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이곳에 있지 않은 저희 딸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딸은 그 낯선 지역에 가서 능력이 부족한 남편과 나이 많은 시부모님을 두고 아이를 키우며 그런 생활을 하며 꿋꿋이 살고 있었고 뭘 하나 도와달라는 연락이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 전전긍긍할 정도였을 뿐이었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왔든 팔자와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몸 상태가 그렇게나 나쁘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을 때는 좀 더 빨리 오시지 그랬냐는 소리를 듣던 시점이었습니다. 한번 최고점을 찍었던 이후로는 완만하게 하얀 곡선을 그리며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던 고만고만하게 유지되던 사업장을 정리한 것은 그때였죠. 병마와 싸우는 것에만 집중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저의 하루 24시간은 남편을 돌보고 간병하는 것에만 쓰였죠. 아들은 설렁설렁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뭐 그렇게 바빠진 것인지 시간이 전혀 없다는 소리를 하며 자기 아버지를 자주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멀리 사는 데다가 원체 왕래가 없던 자기 친정 집안에 갑자기 먼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자꾸 터진다는 것인지 거기에 애까지 보려고 짬이 나지라 않는다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간병에 손을 보태지 않았고요. 아예 안 와본 것도 아니건만 그래도 둘 다 자꾸 바쁘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왜 이렇게 서운하게 느껴질까. 하루가 다르게 남편은 약해져만 갔어요. 희망을 잃고 싶지 않았으나 어느 순간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가망이 없다는 것을, 용을 써봤자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남편도 저도 어느 순간에는 그냥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상의도 없이 딸을 불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라는 것에 눈물을 쏟으면서 딸이 나타났고 그런 딸을 보자마자 남편 또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해야만 아는 것들이 있으나 반대로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두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오열하는 딸은 과거 자기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세웠던 것을 미치게 후회하며 사죄하는 중이었죠. 남편은 딸을 보듬어주지 못하고 매몰차게 굴고 지난 세월 먼저 다가가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용서를 비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에는 그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한참 울고 난 뒤에 어느새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똘망똘망하게 생긴 손자를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슬며시 털어놓기를 아이 아빠하고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고 정식 이혼만 남아있다고 했어요.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으나 동시에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그저 딸에게 고생했다고 묵묵하게 위로를 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화해 앞에서 아들은 떨떠름해하는 눈치였어요. 누나가 너무 얍삽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이제 와서 반성하는 척이나 하고 재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약간은 삐쳤다는 기색으로 그런 소리를 해서 저는 아들 녀석이 유치하게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하고 같이 온 며느리도 적극 동의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떠나도 제가 있는데 어차피 재산은 제 몫인데 뭘 그렇게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할 건덕지가 있냐면서 제가 나무랐더니 그제서야 두 사람 다 표정 관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할 필요도 없었던 게요. 놀랍게도 딸이 그동안 돈을 꽤 벌어서 꽤 모았더라고요. 아니 대간절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작게나마 가게를 차렸고 그걸 또 성공시켜서 돈을 많이 건졌고 오래 붙잡고 있을 생각 없이 최고점에서 남한테 넘겨버렸다는 것인지 딸의 대범함과 판단력이 엄청나더라고요. 돈을 벌렸을 때부터 딸은 주식을 비롯해서 여러 공부도 하면서 돈을 관리하고 불릴 궁리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명숙이 네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잘났나 싶다.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기뻐하던 모습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남편은 딸이 자기를 닮아서 그런 거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과거에 진작 몰랐을까 싶을 만큼 남편의 기질을 딸이 강하게 물려받았더라고요. 남편이 눈을 감기 전에 딸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이혼할 거라는 걸 확실히 알고 떠나서 정말이지 다행이었고 저는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딸은 얼마 후에 깔끔하게 이혼을 해냈는데 계속 멀리 지방에서 살 거라고 그랬어요. 딸의 결연한 얼굴을 보니 자기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토로하던 불안에 흔들리던 과거의 눈빛은 이제 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지내면서 때때로 고독이 밀려들 때마다 딸의 그 강인한 눈빛을 떠올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괜스레 의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줄로만 알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로 저는 급격히 약해져만 갔어요. 그게 몸이든 마음이든 간에 말입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하도 남편을 간병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짐 빠지게 굴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밀려들고 있는 거라는 소리를 해줬었죠. 하여간 공통적으로 저를 보는 사람마다 왜 그렇게 기운이 자꾸자꾸 빠져가냐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은 바로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였고요. 엄마, 계속 그렇게 혼자 지내셔도 되는 거 맞아요? 괜찮으세요? 전혀 안 괜찮을 것 같아서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어머님,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연세보다 최소한 5살은 많아 보이세요. 시골에서 고생 많이 하고 산 노인분들이나 그러시던데 왜 어머님이 그렇게 기력이 없고 늙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상하리 많지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자꾸만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들었을 때 화들짝 놀랐고 어이쿠야 이제야 아들하고 며느리한테도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구나. 내가 많이 늙기는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안 좋은 소리를 계속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든 아닌 말이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희한한 게 말이죠. 제가 기분 나쁘다는 티를 냈음에도 그러자 이제는 걱정돼서 미치겠다는 표정을 달고서 아들 며느리 부부가 계속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멈추지 않으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그 정도인가? 나는 이제 끝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래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게 그렇게나 무섭다고 하나 봐요. 저랑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라는 생각만 들었고 거울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되겠나요? 우울해졌죠. 제가 걱정된다는 면목을 들고서 전에 없이 자주 저를 보러 오던 며느리가 어느 날은 이런 소리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실버타운이 뭔지 들어보셨어요? 실버타운? 들어봤지. 그게 뭐 좋은 곳은 정말 대단하게 해놨다나 뭐 그러더만. 역시 어머님도 아시는군요. 똑똑하신 분이라 역시 다르셔. 저희가 최근 들어서 고려를 하게 된 건데 실버타운 거기가 노인들의 꿈이라고 하잖아요. 돈 있고 정보 있고 이런 노인들만 갈 수 있는 꿈의 실버타운은 너무 인기라서 들어가고 싶어도 쉽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던데 혹시 어머님이 생각이 있으실까 싶더라고요.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최고로 좋은 곳으로다가 모셔다 드리려고 해요. 예, 아서라.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실버타운. 예, 어머님. 너무 보수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찍 갈수록 더 일찍 편하고 좋게 사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황당한 마음 반, 솔깃한 마음 반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알겠다는 식으로 무말을 해뒀는데 그 뒤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들 며느리가 저한테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로 좋은 장점만 쏙쏙 골라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저한테 사진들을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도 그냥 가버릴까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워낙 약해진 상태로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그랬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거의 산송장 몰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럼 한번 단기로 몇 달 가서 살아볼 수 있겠냐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엄마, 근데 아예 가시는 것처럼 해놓고 일단은 살아보셔야 하니까 비용은 그냥 넉넉하게 준비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제약 없이 최고로 좋은 걸로 알아보고 모셔다 드리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실버타운으로요. 어머니, 이참에 재산 정리
다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앞으로 어쨌든 어머님을 보살필 사람이 저희잖아요. 저희한테 재산 주시면 알아서 최고로 잘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나라 최고의 실버타운 체험부터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재산 얘기가 나왔죠. 두 사람은 자꾸만 저에게 전 재산을 지금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까지 들면서 제 혼을 쏙 빼놓았죠. 딸을 자꾸 논외로 치면서 이런 사안에서 취급을 하면 안 되는 존재로 두 사람은 그렇게 논리도 이어갔고요. 두 사람만이 저를 죽을 때까지 보살펴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전 재산을 빼서 아들 며느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20억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 정리해서 주니까 차라리 내 속이 후련하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실버타운, 거기는 내가 언제 가보니? 제 질문에 아들과 며느리 둘 다 낯빛부터 바꾸더군요. 지난 시간 동안 저만 보면 안타까움과 안쓰러움과 약간의 죄송함까지 담아서 측은하게 저를 바라보고 애틋한 눈빛을 보내왔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지금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아나더군요. 어머님, 먼 실버타운이에요. 그냥 요양원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기력도 하나 없으시면서 먼 실버타운이람? 그래요, 엄마. 돈 받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엄마가 실망해서 돈 안 준다고 하실까봐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네요.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실버타운은 무리인 것 같고요. 요양원이 가장 무난하고 나은 선택지입니다.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뒷목을 잡을 지경이었는데 두 사람은 말장난을 치면서 변명만 늘어났고 도망치듯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론가 바로 전화를 걸었죠. 명수가 네 말이 맞았다. 내가 나약해진 걸 노리고서 나를 더더욱 옥죄인 다음에 재산을 일찍 털어먹으려 하는 개수작이었어.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수습합니다. 딸이 든든하게 장담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실버타운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사실 딸에게 이야기를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이참에 두 사람의 진면목을 확인할 때라고 그랬고요. 진면목을 확인해야만 제가 비로소 납득을 하고 인정을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딸의 주장이 정확했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딸은 즉시 아들 며느리 부부의 집에 들이닥쳤죠. 아니, 이 밤에 누나가 갑자기 여길 어떻게 온 거야? 설마 엄마가 보냈어?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내 동생인데 처지가 너무 쪽팔려질까봐 내가 미리 알려주러 왔어. 뭘 알려주러 왔다는 거야? 엄마한테 20억어치 수표 받았다면서? 그거 이미 분실 신고 들어간 수표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멍청하고 느긋하게 살아와서 본실 신고된 수표가 뭔지도 모르는 건가? 쉽게 말해서 그건 못 쓴다고. 은행에 가서 개망신 당하고 신고당하고 경찰서에 질질 짜는 너희 년놈들 면상을 상상하니까 통쾌하면서도 불쌍하긴 하더라. 그래서 내가 엄마 몰래 주소 알아내서 이 밤에라도 급하게 온 거야. 나는 일말의 동정심은 있거든. 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은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수표를 가지고 나오더니 이게 휴지 조각인 거냐며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길래 내가 수표로 받는 게 이상하다고 했잖아. 은행 업무 시간도 끝나서 바로 갈 수 없는 게 불안하다고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며느리가 악다구니를 쓰자 방에서 자던 아이가 놀라서 나왔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더 미친 듯이 짜증을 내면서도 억지로 아이를 달래며 방으로 데려갔고 아들은 죽을 상을 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가운데 저희 딸은 슬그머니 며느리가 내팽개친 수표를 챙겼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 수표 여기에 있어요. 설마 이렇게 바로 챙길 수 있을지는 몰랐네요. 그것들 진짜 머리가 텅텅 비었나 봐요. 순진한 반응을 보여줘서 저는 아주 고마웠지만요. 딸은 수표를 들고 바로 저에게 왔죠. 저는 수표를 쥐자마자 한참 눈물이 났습니다. 본실 신고는 사실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딸은 과감하게 덫을 놨고 두 사람은 제대로 걸려들었던 것이죠. 애초에 아들 녀석은 자기 아버지나 누나와는 달리 담이 작았으니 말입니다. 부창부술하고 며느리 또한 아들과 다를 바 없었고요. 저는 울음을 그친 뒤 딸에게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수표로 함정을 파는 게 어떻겠냐는 것도 딸의 제안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상황이 이렇게 되면 딸에게 이걸 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수표 대신에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왕 이렇게 재산 빼내신 김에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시는 게 어때요? 실버타운 같은 거 말고요. 딸하고 같이 사는 거요. 놀란 저를 향해서 딸은 그쪽 생활을 접고 이제는 올라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제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고 딸과 부둥켜 안았죠. 아들 며느리하고는 당연하지만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두 번 다시 안 볼 각오로 일을 쳤으니 저도 응당 그렇게 화답을 해주어야 맞았죠. 남편처럼 저도 아주 단호한 구석이 은근히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들 며느리 손녀를 안 보고 살아도 된다는 결심이 제 안에서 강하게 한번 서고 나니까 철회가 안 되었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딸과 손자가 있기도 했고요. 멋들어진 데다가 살기 좋은 동네에 위치한 브랜드 아파트에서 저희가 같이 살기 시작하자 아들 며느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미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몽땅 딸에게 간다는 뜻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 같았으니까요. 제가 죽고 난 뒤라도 아들 역시도 제 자식이기에 몫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있을 때 딸에게 실컷 퍼주겠다고 하면 그걸 자기가 어쩔 겁니까? 그럴 생각으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도 씁쓸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건강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겼어요. 컴퓨터도 배우고 스마트폰 활용법 익히고 아주 세상 돌아가는 것과도 더 가까워졌고요. 미술 교실까지 요새는 다니느라 아주 제가 바쁜 몸입니다. 딸이 최근에 하는 소리가 한참 어린 연하 남자랑 자기가 재혼해서 저한테 활발한 사이를 안겨줘서 저를 100세까지 살게 하겠다고 그러던데 제가 듣고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저 웃었지만 속으로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혹시 사연을 들으시는 시어머니 분들 중에서는 며느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전 며느리 입장에서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부디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본인 며느리라면 어떻게 했을지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 어릴 때부터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했습니다. 두 분 다 맞벌이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내긴 힘들었지만 엄마보다도 아빠가 더 저희 삼남매와 잘 놀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아무리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아빠는 늘 저와 언니, 동생을 데리고는 근처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밀어주고 시소를 태워주시면서 조금이라도 저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집이 풍족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첫째였던 언니의 장난감을 제가 물려받고 제가 다 가지고 놀면 그 장난감을 동생이 물려받는 식으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릴 적을 떠올려보면 가난하긴 했어도 가족끼리 화목했다고 표현할 만한 그런 가정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아빠는 오늘 바쁜가 봐. 오늘은 우리끼리 밥 먹자.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에 아빠가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밤늦게 들어오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늘 이른 저녁 시간에 집에 들어오던 아빠가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자 저는 당연히 엄마에게 아빠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아빠가 오늘 바쁜가 봐 라며 상냥히 웃으며 제게 알려주었고 저는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잠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허나 주말마다 가지던 아빠와의 놀이 시간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매일같이 얼굴을 보던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던 엄마도
점점 안색이 창백해졌고 한숨도 늘었어요. 아빠를 찾으려는지 엄마 역시 늦은 밤에 잠시 나갔다가 새벽녘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에게 아빠가 어딨냐고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본능적으로 엄마에게 이제는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아예 돌아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늘 귀가할 때면 저희 먹으라고 작은 불량식품이나 가끔은 갓 튀긴 통닭을 사가지고 돌아오던 아빠는 이제 불량식품의 통닭은커녕 한 손에 반쯤 비어진 술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빠에게 다가가도 전혀 반겨주지 않았죠. 귀찮으니까 저리 가서 너희끼리 놀아. 아빠, 놀아주면 안 돼요? 아빠 피곤해. 묵뚝뚝하고 냉담한 아빠의 목소린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오히려 아빠하고 달려드는 저희를 떼어놓고 아빠는 늘 방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셨죠. 그러다가 또 호련히 집을 나가서 몇 날 며칠을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무려 1년 동안 말이에요. 당시 저는 11살이었습니다. 동생은 6살, 언니는 13살이었죠. 언니, 아빠는 우리를 싫어하는 걸까? 아니야, 아빠가 요즘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나중에 다시 우리랑 놀아주실 거야. 그렇겠지? 언니는 저희를 토닥이기 위해서 저런 말들을 하곤 했고 저도 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언니의 말과는 반대로 아빠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점점 집에 안 들어오는 날들이 많았기에 그때는 이미 아빠가 집에 없는 것이 익숙해졌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아빠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일은 오시겠지, 모레는 오려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 1달, 2달, 3달이 넘어도 아빠는 오지 않았죠. 그때 저는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빠는 오지 않을 거라고요. 덕분에 엄마는 혼자서 세 남매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동안 아빠의 수입으로 먹고 살았던지라 엄마는 하던 일을 늘려야 했어요. 식당 2군데에서 주방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전단지를 돌려가며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너희는 어서 들어가. 날도 추운데. 엄마, 우리도 같이 할래. 집에서 할 거 없어. 심심하단 말이야. 아이고 참, 하지 말라니까. 얘네들이 왜 이래? 엄마, 우리가 도우면 그래도 빨리 끝나잖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엄마는 저희가 전단지 돌리는 일을 도우려 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이면 말이죠. 손이 얼어 전단지 붙일 테이프를 뜯을 수 있는 감각도 사라지고 참 곤욕이었습니다. 장갑에 양말까지 아무리 두껍게 끼고 있어도 바깥에서 오랜 시간을 있다 보니까 손도 금방 얼고 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엄마를 두고 저희만 들어가는 게 싫어서 저희 3남매는 늘 엄마 곁에 붙어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어디 간 거야? 아빠가 오면 좋을 텐데. 엄마 혼자 이거 안 해도 되고. 그러게, 오시겠지, 곧. 제가 물을 때마다 엄마는 늘 서글프게 웃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문득문득 아빠 생각이 났어요. 아빠가 얼른 돌아와서 엄마랑 우리를 돌봐주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빠가 왜 집에 안 들어오는지, 그냥 언니 말대로, 엄마 말대로 아빠가 바빠서 못 돌아온다고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왜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아빠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어째서 아빠는 오지 않는지, 우리를 버리고 간 건지. 엄마는 처음에는 이야기해주기를 망설였습니다. 아직 어린 제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셨겠죠.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꼭 들어야겠니? 엄마, 나 알아야겠어. 엄마가 왜 이 고생고생을 하며 사는지 알아야겠어요. 그래, 얘기해주마.
대신 상처받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술을 한 잔 드시더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빠가 제가 8, 9살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술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평소처럼 일도 하고 있었고 특별히 좋지 않은 일이 있던 것도 아니기에 그냥 추측으로는 질 나쁜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저희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는 그런 아빠를 막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아빠가 술을 마시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한마디씩 얹긴 했지만요. 처음에는 알겠다며 말을 듣던 아빠가 왜인지 점점 엄마의 말에 짜증을 내면서 아예 연락도 없이 며칠 이상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더랍니다. 그 덕분에 엄마는 늦은 밤에 아빠를 찾아다니느라 집에서 나와 길거리를 헤매기도 했죠. 그러다가 엄마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도박장에서 노름을 하고 있었던 걸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도 아빠가 몰래 빼가서는 도박에 썼다는 것도요. 어떻게든 말려보려 했어. 정신 차리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자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근데 내 말로 다시 돌아오기에는 네 아빠는 이미 너무 먼 길을 가 있었어. 도박으로도 모자라 술집에서 만난 여자랑 바람까지 피더구나. 뭐라고요? 바람이요? 아빠가 바람을 폈다고요? 은지야. 엄마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해주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는 울면서 저희가 집에 없을 시간에 엄마만 혼자 집에 있는데 떡하니 상간녀를 데려오기도 했다고 했죠. 아무리 엄마가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결국 아빠는 자기 짐을 챙겨서 상간녀와 새 살림을 차려서 도망을 갔다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었죠. 아빠가 저희를 버렸다는 건 이미 어릴 적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이토록 많은 사건들이 숨어 있었다는 건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원망스럽긴 했지만 증오라고 할 만한 감정은 없었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저는 이제는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은 아빠가 너무도 증오스러웠습니다. 언니, 난 아빠란 사람이 끔찍해. 이제부터 아빠란 사람을 내 기억 속에서 아예 지워버릴 거야. 그 사람은 나한테 이미 죽은 사람이야. 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언니 앞에서 툭 하며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이제 제 도끼가 어느 정도였을 줄은 상상이 가시겠죠? 엄마가 저희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어요. 그럼 언니 역시 맞장구 치며 그래 은지야, 우리 아빠란 사람은 잊자. 우리가 잘해서 엄마 행복하게 해드리면 돼. 우리가 효도하면 되니까 너무 슬퍼 마.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언니 얘기처럼 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날 다짐했습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가지고 저희 때문에 고생한 우리 엄마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야, 언니. 공부 잘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엄마 평생 일 안 할 수 있도록 호강시켜줄 거야. 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전교 1등도 해보고 학교 선생님에게도 이 정도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다며 지금처럼만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원 하나, 과외 하나 못 받았지만 오로지 제 노력으로 읽어낸 성과였습니다. 이제 시간만 좀 더 지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같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왜 대체 하늘은 이리 무심하고 가혹한 걸까요? 엄마가 유방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엄마가 유방암인데 수술을 하더라도 못 살 수 있대. 우리 어떻게 은지야? 말도 안 돼. 엄마가 통증을 호소하길래
함께 병원에 간 언니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다고요. 그것도 이미 시기가 많이 지나 수술을 하더라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아프기까지 해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도 엄마를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기에 언니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도 없고 언니가 모아둔 돈만으로는 엄마의 수술비를 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에 너희만 고생이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그런 소리 마. 살아만 주면 돼. 우리가 엄마 절대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엄마 살릴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힘내야 해. 알겠지? 고맙다, 우리 딸. 엄마는 그 아픈 와중에도 저희에게 사과를 했지만 저희는 그저 엄마가 곁에서 살아있을 수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수술한 것이 무색하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엄마, 어떡해. 저와 언니는 동생이 안 보는 사이 서로를 껴안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아마 그때 흘린 눈물이 지금 여태껏 살면서 울었던 것 중 가장 많을 겁니다. 어렵고 어찌할지 몰랐고 보호자도 없는 상황이라 너무 막막했어요. 그 와중에 아빠 생각은 났어요. 그리고 원망스러웠어요. 왜 우리를 이대로 둔 건지, 엄마가 이 상태라는 건 알고 있는지 전 당돌하게 친할머니를 찾아가 아빠란 사람에게 전해달라 했습니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와서 보살피든 뭘 하든 하라고요. 할머니는 노하셨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절이 된 건 다 아빠 때문이었으니까요. 아빠가 도박하고 여자나 만나면서 밖으로 나돌다가 우리 엄마가 저렇게 된 거니 하늘을 원망할 만큼 아버지 원망도 참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쓸쓸히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실감이 나더군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족이라고 할 사람은 언니와 동생 이렇게 둘뿐이라고 말이죠. 저와 동생은 물론이고 언니 역시 아직 충분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언니라는 이유로 저희를 책임져야 했기에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 언니를 몰랐던 것이 아니기에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언니를 따라서 취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언니는 반대하고 나섰어요. 뭐? 대학을 포기하겠다니? 언니, 대학 가면 4년이나 있어야 해. 그 시간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데. 난 대학으로 시간 낭비하기 싫어. 어디든 취직할 거야. 그건 안 돼. 은지 네가 공부한 게 아까워서라도 안 돼. 난 그렇다 쳐도 네 성적으로 왜 대학을 포기하려 해?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언니가 돈 버니까 네 등록금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언니는 안 된다며 눈물로 절 붙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끝내 돈 벌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취업길에 들어서 버렸어요. 그 당시의 최선은 비루하게도 그것뿐이었어요. 다행히 고졸이기는 했어도 적당한 회사 사무직 정도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언니도 정말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썼습니다. 또 비록 저희는 제대로 공부도 못했을지언정 하나뿐인 막내는 제대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따라 똑같이 일하겠다는 막내를 말리며 막내 대학 등록금까지 미리 준비를 해놓기 위해서 부업을 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아유, 은지 씨는 늘 되게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요? 제가요? 부업까지 해서 그런가? 괜찮아요. 직장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며 늘 피곤해 보인다고 한마디씩 했지만 저는 독하게도 계속해서 일의 양을 늘려갔어요. 모르겠어요. 그 시절은 돈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막내도 대학에 보낼 수 있고
저도 편히 좀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동생이 무사히 대학에 들어가도 저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고졸 출신 사무직 월급이야 빤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행히 머리가 나쁘지 않고 빠릿빠릿하게 행동하는 편이라 금방 회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대표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성품이 너그러우시고 직원들도 잘 챙겨주시는 분이어서 직원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셨어요. 은지 씨, 일하는 거 지켜봤는데 일을 참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 같아. 공부도 잘했을 것 같은데 혹시 대학을 안 간 이유가 있나?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이 기울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공부를 하고 싶긴 했는데 여유가 없었어요. 그랬구나. 지금이라도 대학을 다녀보는 게 어떤가? 네? 나도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 근데 고졸 출신으로 이것저것 하기가 참 힘이 들더라고. 승진에도 한계가 있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무시도 당했지. 그래서 대학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도 그럴 것 같았거든. 이번에 우리 회사 직원들 대상으로 등록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까 하는데 은지 씨도 생각 있으면 지원해봐. 대표님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바로 동했어요. 솔직히 대학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어요. 늘 하고 싶은 공부를 양껏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대학을 통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회사로 가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수백 번 고민을 하다가 대학을 가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참 제 인생이 그리 평탄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는 결혼하고서 목소리가 늘 밝았는데 그날은 어쩐지 좀 어둡기도 하고 저에게 뭔가를 부탁할 거리가 있는 듯 했어요. 역시나 예감은 맞아떨어졌어요. 은지야,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언니가 이번에 형부 가게 차려주는데 보태할 돈이 좀 부족해서. 은지 너 사정 좋지 않은 거 아는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돈? 얼마 정도 필요한데? 언니가 보태달라고 말한 금액은 꽤 상당했어요. 언니가 저렇게 부탁을 해오니 다름 아닌 가족이 부탁을 하니 거절하기가 무척 힘들더라고요. 차마 대학 가고 싶단 말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저는 그냥 알겠다 하고 과감히 대학은 포기했습니다. 대표님은 아쉬워하셨지만 그냥 운 없는 것 또한 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나중을 기약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엄마가 참 보고 싶더라고요. 대학에 대한 아쉬움이 슬픔으로 자리 잡은 건지 엄마 생각이 나면서 이럴 때 엄마가 옆에 있었다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엔 일만 하느라 제 서름이나 슬픔을 털어놓을 친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술을 마시거나 그림 같은 낙서를 끄적이며 속을 달래는 게 전부였습니다. 누나, 요즘 별일 없지? 그럼. 너는? 나는 누나들 덕분에 대학 잘 다니고 있어. 누나도 밥 챙겨 먹고 든든히 회사 생활해야 해. 알았어. 누나 걱정은 하지 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때의 제 마음은 어딘지 늘 공허했어요. 커다란 갈대밭 위에 혼자 서 있는 것 같달까요? 가끔 남동생이 전화를 걸어와 제게 안부를 묻는 것 말고는 딱히 위안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형부의 가게에 들어와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형부 가게? 너 회사 거기 오래 다녔잖아. 월급은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어. 가게도 잘 되고 하니까 은지 너도 회사보단 여기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리 끌리는 제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딱 들어보니 언니가 좀 혼자 고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원보다는 그래도 가족이 옆에서 도와주는 게 좋긴 하잖아요. 저에게 손을 뻗치는 언니의 마음이 느껴지자 저는 고민을 며칠 하다가 그대로 회사를 퇴사하고 형부가 차린 칼국수집에 들어가 일을 했어요. 경력이 이대로 단절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사무직에만 있었던 터라 일이 힘들까봐 걱정되기도 했는데 막상 일해보니 형부가 워낙 서글서글한 편이라 일하는데 불편함도 없었고 저 역시 가족이 옆에 있으니 외롭지 않고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또 가게가 다행히 잘 되어 언니나 저나 가져가는 돈이 적지 않았어요. 형부도 제가 초반에 도와준 걸 고맙게 생각해서 더 많이 챙겨주려 했고요. 그렇게 가족이 힘을 합쳐 일을 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돈도 모이고 생활의 안정감도 생겼어요. 그런데 언니가 제게 슬쩍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혼자 잘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결혼까지 한 언니가 보기엔 제가 혼자 있는 게 영 안쓰러웠나 봐요. 은지 너도 연애하고 이제 슬슬 결혼해서 가정 꾸려야지. 언제까지 혼자 살래? 연애? 그럼 결혼의 시기가 있잖아. 이 시기 놓치면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 텐데. 언닌 얼른 우리 은지가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이고, 참. 언니, 나 모태솔로야. 엄마 돌아가시고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인데 연애가 뭐 쉬워? 네, 먹고 사느라 바쁜데 돈 드는 연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말로 모태솔로라고 하죠. 연애도 한번 해봐야 나중에 그 빈자리가 아쉬워서 또 연애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애초에 연애를 안 해봤다 보니까 저는 남자친구가 없을 때 느끼는 외로움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보다는 저희 가족이 더 우선이었죠.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왔기에 저는 별 감흥이 없는데 언니가 보기에는 그런 제가 안쓰럽고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소개팅을 해주겠다고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일 말고도 취미생활을 찾아서 모임도 들어보라고 하고. 은지야, 이번에도 소개팅 안 받으면 언니 화낸다? 언니, 나는 진짜 괜찮다니까. 2년이면 어련히 만나지겠지. 서두를 거 뭐 있어. 얘 좀 봐. 2년이면 만나지기는 가만히 있으면 골방에 그대로 처박혀 죽기 딱이야. 너 소개팅 안 받을 거면 모임이라도 가져. 모임 안 나가면 나 너 내쫓을 거야? 제 고집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 언니 고집도 참 누가 자매 아니랄까봐 만만치 않았어요. 언니가 성질을 하도 부리는 바람에 결국 저는 그놈의 그림 그리는 모임에 들었습니다. 잘 그리는 것도 아닌데 취미 삼아서 낙서하는 것도 좋아했고 이왕 모임에 들고 평소 자주 하는 걸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았죠. 사실 모임을 들면서도 누구를 만나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냥 지금껏 저를 돌아봤을 때 제가 너무 제 인생은 없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길래 그래도 이제는 조금 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시간을 늘리려고 했을 뿐이었죠. 와, 저랑 그림 스타일 비슷한 분 처음 봐요. 그림은 취미로 그려오셨어요? 아니면 일? 아, 저는 그냥 취미로 그렸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임상우라고 해요. 저는 양은지예요. 모임은 재밌었습니다. 게다가 제 첫 목적과는 다르게 어떤 사람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떨리는 나머지 바보같이 말도 더듬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사람도 먼저 여자에게 다가가는 건 처음인지 잘 익은 토마토처럼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은지 씨, 우리 모임 끝나고 따로 만나지 않을래요? 차도 한잔 하고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조금 귀여웠습니다. 만나보니 이 사람은 보기 드물게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오래 살다 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서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 자체가 순진한 면도 있었고 입버릇처럼 나올 수 있는 나쁜 말들도 하나 하지 않았죠. 그 우직함과 천진함이 좋았습니다. 첫 남자친구, 첫 연애, 첫사랑. 그 사람은 모두 제게 처음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애틋했죠. 남자친구나 저나 나이가 있는지라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당장이라도 인사드리러 가도 된다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말에 기쁘면서도 내심 무서웠습니다. 일찍이 도박하다가 바람나서 도망간 아빠,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부모 없이 살아온 기간이 너무 긴지라 멀쩡한 집에서 자란 남편 집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들 것 같지 않았거든요. 가기 전 너무 떨려서 저는 청심환을 몇 개를 사다 먹었습니다. 아니, 은지야, 그렇게 먹다 죽겠어. 그냥 적당히 마셔. 긴장되니까 그러지. 오죽하면 언니가 주방에서 벌컥벌컥 청심환을 먹는 저를 죽겠다며 말렸지만 전 정말 그때 죽을 것 같이 떨렸어요. 시부모님이 날 싫어하면 어쩌지? 고졸의 아빠 없이 자랐다는 걸 말해야 하나? 아니야, 그런 건 말 안 하는 게 좋겠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쳤는데 그건 전부 제 기우였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너무 화사한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고 저 온다고 전날부터 음식을 바리바리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남자친구한테 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애가 절대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서 손주 보는 건 글렀구나 싶었는데 은지 씨 덕분에 우리 아들 호랩이 되진 않겠네. 너무 고마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대한 사정도 모두 꺼내야 했는데 어쩐지 시부모님한테는 자질구레한 것 하나까지 숨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적 아빠가 도박을 한 것, 바람을 피운 것, 엄마가 삼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한 것, 그리고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것까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가기 전까지만 해도 단점 같은 건, 결핍 같은 건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자상한 미소 때문인지 그 특유의 부드러운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배탈이 날 것처럼 먹어댄 청심환 때문인지 저는 뭐에 홀린 것처럼 술술술 털어놓고 말았어요. 처음부터 어머님께 아버님께 확실히 말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다들 자기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하지만 평생 함께할 동반자라면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거든요. 또 제 조건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면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할 참이었어요. 남자친구도 대략적인 건 저한테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가만히 하나하나 정리를 하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울 시간도 아껴서 가족을 위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슬퍼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그저 참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그런지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한참 말을 하다가 엉엉 우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겠네. 돌아가신 어머니한테는 부족하겠지만 내가 이제부터 엄마가 되어줄게. 시어머니의 품도 말도 너무도 따뜻했어요. 처음 본 자리라 그냥 하시는 말이겠거니 생각하기도 했지만 결혼 후 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어머니는 제게 정말 살아계시던 친어머니처럼 잘해주셨거든요. 시집살이가 일절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매일 아침 저녁마다 우리 딸 오늘 하루도 파이팅! 일하느라 너무 고생했어.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와서 투정 부려도 된단다. 라며 절 위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게다가 특별한 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갑자기 제 생각이 났다면서
옷을 사주신다거나 제가 일하고 와서 힘든 날이면 절 대신하여서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시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반찬도 너무 많아요. 우리 딸 밖에서 일하고 오는데 밥은 내가 차려줘야지. 얼른 먹어라, 씻기 전에. 아, 엄마, 오늘 은지 좋아하는 두부김치 했네요. 내가 나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달라 했잖아요. 또 며느리 편이야? 아들 서러워 죽겠네. 이놈아, 넌 밖에서 잘 퍼먹고 다니잖아. 내가 내 며느리 편 안 들면 누구 편을 드냐? 아들놈은 장가 가면 소용없어. 며느리가 딸 같고 이쁘지. 별다를 거 없는 저녁 식사였지만 전 사실 그날 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유년 시절의 엄마를 떠올리며 늘 전단지를 붙이느라 고생하고 아빠를 기다리고 눈물로 잠드시던 가여운 엄마가 떠올랐는데 그래서 그런 엄마를 떠올리는 게 마음이 아파 일부러라도 애써 외면하곤 했는데 혹시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가 엄마 없이 사는 내가 불쌍해서 나한테 이런 엄마를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마음 한편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불행하게 살다 가신 친엄마 생각이 나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사랑이 고마워서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있다 보면 뭐랄까요? 아이로 돌아간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애기로 보이시는지 가끔은 절 앉혀놓고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시는데 그 잔소리들이 다 귀여우셨거든요. 어쩔 땐 제가 양말을 안 신고 회사에 가면 양말을 신어야 한다며 서둘러 현관에서 절 붙잡고 양말을 신겨주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외에도 정말 엄마처럼 주말에 제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영화를 보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이랑 만나는 자리에 저를 데리고 나갈 때도 있었어요. 어머, 이쪽이 그 하나뿐인 며느리야? 아이고, 맨날 우리만 보면 며느리 이쁘다고, 딸 없는 집안에 고명딸 들어온 것 같다고 하도 칭찬을 해서 아주 귀에 이골이 날 지경이야.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 처음 보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저를 알고 있었죠. 보니까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자랑을 엄청 하셨나 봅니다. 착하고 예쁘고 시부모 챙길 줄 안다고요. 그럼 내가 낳아놓고도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좀 모자라. 착하긴 해도 그거 말고는 장점도 없는 놈인데 이렇게 괜찮은 애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단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아주 복덩이지. 우리 집 복덩이. 어머님, 창피해요. 제가 뭐 해드린 게 있다고. 창피는 무슨? 내가 저번에 그 얘기 했나? 우리 며느리가 글쎄 나 아플 때 사골국을 끓였는데 얼마나 정성으로 끓였는지 국물이 아주 뽀얀 게 내가 그거 먹고 아주 하루 만에 감기가 싹 나았어요. 그리고 내가 술 마시고 들어오면 꼭 꿀물을 한 잔 타줘. 너네 며느리들은 안 그러지? 시어머니는 어딜 가든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어요. 한 번도 누군가 저를 자랑스러워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시어머니 덕에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도 훨씬 더 옅어져 가고 다정했던 어머니의 빈자리도 채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도 낳아서 잘 기르고 있었죠. 1살, 2살, 3살, 6살이 될 때까지 저와 남편이 열심히 기르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도 아이 양육을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아이 키우시는 부모들은 알겠지만 애 생기면 여자 쪽은 일을 다니다가도 육아휴직을 내거나 퇴사를 해서 애 키우는 데 힘써야 했는데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일을 다니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는 내 딸 닮아서 그런지 참 예쁘네. 할머니들 손주 사랑이 원래 강하다고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희 아들한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몸 안 좋을까봐 보약도 지어주시고 가끔은 TV에서 배워왔다며 몸에 좋은 건강 주스를 갈아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호칭만 엄마라고 안 할 뿐 시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서 두 번째 엄마나 다름없었으며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저도 잠시 일을 쉴 겸 퇴사를 하고 유치원 오고 가는 걸 아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근데 그런 제 앞에 낯설지만 어딘가에 익숙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은지야.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보진 못했는데도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릴 적 저희 삼남매 엄마 버려두고 바람나서 도망간 제 아빠라는 걸요. 아빠는 참 멀쩡한 차림이었습니다. 솔직히 다 망해서 어디서 빌어먹고 살고 있기를 바랬는데 제 생각보다도 너무 깔끔하고 멀끔한 차림이어서 허탈할 정도였죠. 보아하니 아빠는 제가 아들을 유치원에 데리고 가는 것까지 이미 다 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들을 유치원에 두고 왔을 때 저한테만 개인적으로 말을 건 것 같았어요. 아빠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가끔씩 손주 보러 와도 되니? 아빠, 미쳤어요? 당장 가세요. 가라고요. 손주를 보러 와도 되냐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헛소리 말고 꺼지라고 길거리에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지만 저는 아빠가 시야에서 사라진 이후로도 분노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제가 그리고 언니, 동생, 엄마까지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아빠 노릇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당연히 집에 가서도 너무 짜증나고 서러워서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에게 고자질이라도 하듯 모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화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뒤 아빠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제 아들,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있는 자리에서요. 아빠가 저를 향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런 아빠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그런 제가 아빠를 대신해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죠. 저희 아빠예요. 뭐? 아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입에서 아빠라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아빠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타나? 당신이 우리 은지를 어떻게 대했는데? 아빠는 황당한 얼굴로 볼을 감싸쥐었습니다. 저도 약간 당황스럽긴 했어요. 주제도 모르고 당장 꺼져. 안 꺼져?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욕설을 퍼부으셨고 아빠가 가지 않자 또 뺨을 치시려 했어요. 욕을 하고는 아빠 뺨을 때렸다는 것 또한 아빠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순간 아빠의 뺨을 때리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였는지 저도 모르게 그만하라며 시어머니를 밀어버렸습니다. 은지야. 졸지에 저 때문에 바닥으로 떠밀린 시어머니는 어벙한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눈물을 글썽였고 일어나더니 저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변명 같지만 정말 저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당장 시어머니를 잡고 사과를 해야 했지만 눈앞에 있는 아빠를 치워야 했기 때문에
나 이제 당신 딸 아니니까 더 이상 나 찾아올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내 아들도 당신 손주 아니야. 우리 남남이고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나랑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일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그 뒤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면서 시댁으로 찾아가 봤지만 시어머니는 시댁에도 안 계셨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에 왔는데 계속해서 제 행동이 아른거렸죠. 내가 왜 그랬을까? 어머님은 아빠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버리고 갔는지 다 아는 상황에서 날 보호하려고 그랬던 걸 텐데. 지금 벌써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에 갈라치면 저를 피하시는지 집에도 안 계셨고요. 너무 답답하고 제 자신한테 화가 나고 시어머니에게 죄송스러워서 결국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전에 없는 큰 소리를 내면서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가 당신 얼마나 걱정하고 아끼는지 잘 알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아무리 당신이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솔직히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제가 잘못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상처받은 시어머니에게 빌면서 용서를 구할 차례인데 시어머니가 연락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한테 부탁해서 시어머니 몰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할까 싶기도 했지만 그거야말로 시어머니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제 힘으로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만나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제 머리로는 생각이 안 나요. 어쩐지 이대로 시간이 더 흐르면 정말 이전처럼 사이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제게 시어머니는 정말로 부모님 같은 존재예요. 제발 시어머니 얼굴 보면서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고 싶습니다. 무릎은 골백 번도 더 꿇을 수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사실 이 사연 채널을 많이 들으세요. 이 사연을 들으신다면 시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 빌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